그날도 새벽 2시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 며느리였습니다. 은주가 나가고 있었어요. 가만히 누워서 소리만 들었습니다. 옷 입는 바스락거림, 가방 매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스르륵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 저는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사이로 내다보니 검은 외투를 입은 며느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며느리는 집을 나갔어요. 아들 민호는 옆방에서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새벽 2시에 나가서 어디를 간다는 걸까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며느리도 사정이 있겠지. 뭔가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니까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은주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리고 겉으로 보기엔 별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오늘 날씨 좋다. 제가 말을 걸면 은주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그리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시선을 피했어요. 예전에는 제 눈을 보며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얼굴도 많이 상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뺨은 움푹 들어갔어요. 살이 빠진 거였습니다. 은주야, 어디 아파? 제가 물었을 때도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고 팔에는 멍 같은 게 보였어요. 그 상처는 어쩌다 난 거야?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혔어요. 은주는 얼른 소매를 내리며 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들어와. 민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은주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오빠, 물. 고마워. 민호는 물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은주는 설거지를 하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민호는 신문을 보며 먹었고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먹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민호야. 네. 요즘 은주 좀 이상하지 않아? 민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은주를 봤습니다. 이상해? 뭐가? 말도 없고 얼굴도 안 좋고. 제 말에 민호는 은주를 다시 봤어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였어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그날 밤에도 은주는 나갔습니다. 새벽 2시 현관문 소리에 저는 또 잠에서 깼어요. 이번엔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현관 쪽을 보니 은주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검은 외투, 작은 가방 하나.
저는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은주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은주가 골목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뒤따라가 볼까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고민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아직은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밥, 국, 반찬들. 하지만 얼굴은 더 상한 것 같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은주야, 어젯밤에 잠 잘 잤어?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은주가 새벽에 나갔다 온 거리요.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가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호가 나간 뒤 저는 은주에게 물었어요. 은주야, 요즘 무슨 일 있어? 은주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 있겠어요. 그래도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은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매일 밤 나갔어요. 그리고 낮에는 지친 얼굴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고 말겠다고요. 며느리가 대체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가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 들렸어요. 2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움직였어요. 재빨리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만 몇 개 깜빡이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은주는 이미 골목 끝을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며느리를 몰래 따라가는 게 옳은 걸까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은주는 빠른 걸음으로 큰 길로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춰 섰어요. 저는 건너편 가게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왔어요. 은주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도 급히 뛰어가서 뒷문으로 올라탔어요. 다행히 은주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공장, 텅 빈 도로. 이런 곳에 대체 뭐가 있다는 걸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은주가 내렸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은 공장 건물들이 늘어선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간판 불빛도 거의 없었어요. 바람만 쌩쌩 불어대는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은주는 한 건물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건물 입구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낡은 철문, 페인트가 벗겨진 벽,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은주는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심호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건물 모퉁이로 다가가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유리창 너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주의 모습이 보였어요. 탈의실 같은 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으로요. 머리를 묶고 장갑을 끼고 헬멧을 쓰는 모습.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바람이 아니었어요. 도망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2시부터 일용직 현장에서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건물 벽에 기대서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계속 유리창 너머를 지켜봤어요. 은주는 무거운 상자를 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쉬지 않고 옮겼어요. 허리를 굽히고 들어 올리고 걸어가고 내려놓고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땀이 얼굴에 흘러내렸지만 쉬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현장 관리자로 보이는 남자가 은주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네요.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드님 빚도 거의 다 정리됐다며? 조금만 더 힘내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민호, 그 아이가 빚을 졌다는 겁니까? 그 빚을 며느리가 이렇게 대신 갚고 있었다는 겁니까? 손이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찬 시멘트 바닥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림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밤마다 어디 가냐고, 뭘 숨기냐고, 혹시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의심했어요. 차가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거였어요. 며느리는 이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며 가족을 위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은주는 계속 일했어요. 상자를 옮기고 또 옮기고 온몸에 땀이 배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 5시쯤 됐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 일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교대 시간인 것 같았어요. 은주도 헬멧을 벗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은주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야 했어요. 종종 걸음으로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버스가 곧 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작업복 입고 일하던 모습, 무거운 짐 나르던 모습, 땀 흘리며 쉬지 않고 움직이던 모습,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던 모습, 가슴이 아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복도를 걷는 은주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민호는 옆방에서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그날 아침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은주가 차려준 아침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왔어요. 하지만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진지 드세요, 어머님. 은주가 국그릇을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 여윈 뺨, 손등의 상처,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됐어요. 고맙다, 은주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제 아들이 진 빚을 아내가 이렇게 갚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본 거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주에게도 민호에게도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 밤 나갔어요. 새벽 2시가 되면 조용히 집을 나가서 새벽 5시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안일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할 때마다, 빨래를 넣을 때마다, 밥을 차릴 때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어.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은주가 차려준 저녁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제 아들, 28배 결혼해서 이제 32.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빚을 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호야. 제가 불렀습니다. 네, 엄마.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그럭저럭요.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돈 쓸 일은 없고? 제 질문에 민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요. 별로요. 그래. 네. 민호는 다시 밥을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빚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민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그날 밤에도 은주는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혼자 감당하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호는 출근했고 집엔 저와 은주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님. 은주가 고개를 돌렸어요.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제 말에 은주는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고. 걱정 마세요. 정말 괜찮아요. 은주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지? 은주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머님, 응? 정말 아무 일 없어요. 은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요.
그날 오후 저는 민호 방에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서류들이 있었어요. 회사 서류, 통장, 영수증들.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리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채권 독촉장이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3천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3천만 원이나 되는 빚. 그걸 며느리가 혼자 갚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밤 일용직 현장에서 일하면서요. 저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은주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주가 저녁을 차리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은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후 은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은주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야? 제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주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안 좋은 전화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은주는 말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은주야, 밥 먹어. 제가 말했지만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에요.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11시쯤 됐을 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은주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쳤어요. 이번에도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더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이미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저도 서둘러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가 왔고 우리는 같은 버스에 올랐어요. 시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곳이었어요. 은주가 버스에서 내렸고 저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은주가 가는 곳이 지난번 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또 다른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 낡고 더 허름한 곳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은주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이번 달 것도 아직 안 갚았잖아.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갚겠습니다. 꼭? 언제가 곧이야? 이자만 계속 불어나고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빚쟁이였습니다. 은주가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주일만요. 일주일?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정말 이번엔 꼭 갚겠습니다. 제발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같은 곳이었어요. 책상 앞에 남자가 앉아 있었고 은주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주야. 제가 불렀습니다. 은주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머님? 여기 왜? 집에 가자.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어요. 누구세요? 이 아이 시어머니입니다. 제 말에 남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 시어머니시구나. 그럼 어르신이 대신 갚아주시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1,500입니다. 원래는 3,000이었는데 절반은 갚았죠. 1,500.
아직 그만큼이나 남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말에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언제까지요?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한 달? 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한 달. 그때까지 안 갚으면 이자 붙는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은주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은주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은주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은주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가 진 빚이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가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서. 얼마나 됐어? 1년 전부터요. 처음엔 오빠도 갚으려고 했는데 회사 월급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은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왜 말 안 했어? 민호한테도 엄마한테도. 오빠 자존심 상할까 봐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시어머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이 시간에?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민호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엄마가 다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뭐요? 내가 진 빚. 3천만 원.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은주가 그 빚을 대신 갚고 있다는 것도. 엄마, 매일 밤 일용직 현장에서 일하면서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은주를 봤어요. 은주야, 그게 정말이야?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왜 말 안 했어?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오빠 힘들게 하기 싫었어요. 힘들게 하기 싫어서 내가 혼자 고생한 거야?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내가 몰랐어. 내가 너무 몰랐어. 은주도 민호를 안으며 울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둘 다. 제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남은 빚이 1,500이라며. 우리가 같이 갚으면 돼. 하지만은 없어. 가족이잖아. 제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호야, 너 내일부터 부업 알아봐. 네, 엄마. 은주는 이제 밤일 그만해. 낮에 쉬면서 회복해. 하지만 어머님, 엄마 말 들어.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저는 은주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적금 해약할 거야. 500 정도 되거든.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은주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지금 써야 할 때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주가 벌써 1,500을 갚았어. 엄마가 500, 민호가 앞으로 모을 1,000. 그러면 다 갚을 수 있어. 엄마 감사합니다.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하긴. 당연한 거지.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함께 이겨내자. 다음 날부터 민호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는 배달 일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본 지 오래돼서 운전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배달을 다니며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저도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500만 원. 오래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혼자 힘들게 고생하는 것보다 지금 쓰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은주는 밤 일을 그만뒀어요. 대신 집에서 쉬면서 몸을 회복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몸이 너무 지쳐 있었던 거죠. 어머님, 제가 밥이라도 해야 하는데. 괜찮아. 엄마가 할게. 너는 쉬어. 저는 며느리를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직접 부엌에 서서 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요리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은주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옅어졌고 뺨에도 살이 조금씩 올랐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네.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은주는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모은 돈이 200만 원 정도 됐어요. 엄마, 이거. 민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고생했다, 민호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민호는 웃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모은 돈이 500만 원이 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엄마. 그래. 거의 다 왔어. 저희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날 토요일 오후, 은주가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녁 전에 올게요. 그래, 다녀와. 조심해서. 저는 며느리를 배웅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은주는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예전처럼 웃고 친구도 만나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는 게 기뻤어요. 저녁 6시쯤 됐을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은주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세한 건 오셔서 의사 선생님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교통사고. 은주가. 우리 며느리가. 민호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왜요, 엄마? 은주가 사고 났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병원으로 가자. 어서. 우리는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괜찮을 거야, 엄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김은주 환자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간호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응급실 안쪽으로 갔어요.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가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 은주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없이 누워 있을 뿐이었어요. 은주야. 민호가 달려갔습니다. 은주야, 나야. 나. 하지만 은주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부축해 줬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곧 오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의사가 나타났어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의사 선생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럼 상태는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고 갈비뼈 3대가 부러졌습니다. 팔과 다리에도 골절이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생명은요? 생명은 괜찮은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뇌에 출혈이 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뇌출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시간이 고비입니다. 그 안에 상태가 나아지면 괜찮을 텐데.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어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술은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곧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은주에게 다가갔어요. 침대 옆에 서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은주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깨어나야 돼. 응? 제발 눈 떠줘. 하지만 은주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반대편에서 은주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은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가 빚만 안 졌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민호는 은주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빚을 다 갚으려고 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잠시 후 은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민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민호야. 제가 불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내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빚을 안 졌으면 은주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내가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아내가 매일 밤 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민호야,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마.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주가 깨어나는 것만 생각해. 알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밤마다 어디 가냐고, 뭘 숨기냐고 의심했던 그날들. 차가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봤던 순간들. 그 모든 게 후회됐어요. 다 내 탓이야.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몰랐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MC 9시, 10시.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은주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가끔 나와서 상태를 알려줬어요. 아직 의식은 없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정이 됐습니다. 대기실에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민호는 의자에 기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저 중환자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다녔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의심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은주만 살려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24시간. 그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됐어요. 민호가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은주는요? 아직이야.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탓이었습니다. 민호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어요.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났어요. 서둘러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계 소리가 삐삐 울렸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민호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은주야, 나야. 민호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눈 떠줘.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다 갚았어. 빚 다 갚았어. 그러니까 눈 떠줘. 제발. 하지만 은주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도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며느리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몰라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면서도 늦게 도와줬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어. 내가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발 눈 떠줘. 응? 이제 우리가 다 알았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대기실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엄마, 물 좀 드세요. 민호가 자판기에서 물을 사왔습니다. 저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은주 깨어나면 우리 잘해주자. 당연하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깨어나기만 하면 다시는 힘들게 안 할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오전 8시. 의사가 나왔어요.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습니다. 하지만요?
뇌압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럼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희망. 그 단어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엄마 들었죠? 희망이 있대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희망이 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저희는 교대로 밥을 먹으러 갔어요.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입에 넣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그냥 물로 삼켰습니다. 오후 3시쯤 간호사가 또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들어오세요. 우리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주의 침대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은주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주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은주야, 들려? 나야. 은주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은주야. 저도 소리쳤어요. 은주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호를 보는 눈빛,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 입술이 살짝 움직였어요. 오빠.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래, 은주야. 나야. 나. 민호는 울면서 웃었어요. 은주야, 정말 정말 다행이다. 민호는 은주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반대편에서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깨어나줘서 고마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은주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응, 엄마야. 엄마.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그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환자가 깨어났으니 의사 선생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은주가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엄마, 은주가 깨어났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깨어났어. 저도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가 돌아간 뒤 저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는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병원 대기실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편안했어요. 은주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조금 더 깨어 있었어요.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님, 걱정 많이 하셨죠? 당연하지. 얼마나 놀랐는데. 저는 과일을 깎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은주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고가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은주는 작게 웃었어요. 민호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죽 사왔어.
먹을 수 있어? 응, 고마워, 오빠. 민호는 조심스럽게 은주에게 죽을 떠먹였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점점 회복됐어요. 말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회복이 빠르네요. 일주일 정도 더 있으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은주가 정말로 괜찮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주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어머님, 밖에 날씨 좋네요. 은주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날씨 참 좋다. 저는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은주는 저를 봤어요.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님, 내가 너를 의심했어. 밤마다 어디 가냐고, 뭘 숨기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갑게 대했어. 며느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아니야. 내가 말 못한 것도 이해해. 저는 은주를 똑바로 봤어요. 넌 이 집을 지키고 있었어. 아무 말 없이 혼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 어머님,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은주도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엄마와 딸처럼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이거. 민호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프리지아야. 고마워, 오빠. 은주는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민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주야. 왜 그래,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무책임했어. 내가 진 빚을 내가 혼자 갚게 만들었어. 오빠, 그것도 모르고 편하게 자고 있었어. 아내가 매일 밤 일하러 나가는데. 민호는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할게. 알아, 오빠. 은주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어. 가족이란 게 뭔지. 민호가 말했어요. 혼자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지는 거더라. 그래. 맞아. 은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은주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천천히. 치료사가 말했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 둘, 셋.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은주 씨. 감사합니다. 은주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큰 사고를 당하고도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퇴원하는 날, 은주는 병원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럼, 집에 가자. 저는 은주의 짐을 들었어요. 민호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자, 타. 민호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네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으니까. 저는 뒷자리에서 대답했어요. 이제 집에서 푹 쉬어야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한 거실이 보였어요. 민호가 미리 청소를 해둔 거였습니다. 어서 와, 은주야. 저는 며느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방으로 가서 쉬어. 침대 새로 정리해뒀어. 감사해요, 어머님. 은주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은주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첫날에는 따뜻한 국물이 좋을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숟가락을 들었어요. 은주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저는 은주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줬어요. 민호도 은주를 챙겼습니다. 은주야, 이것도 먹어. 고마워, 오빠.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 서로를 챙기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는 집에서 편히 쉬면서 몸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매일 영양 있는 음식을 해서 며느리에게 먹였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쉬어야지. 이제 많이 나았어요. 그래도 당분간은 엄마가 할게. 제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도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은주 옆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재밌네.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저는 그걸 보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호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은주야. 이거, 뭔데? 빚 다 갚았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네. 마지막 남은 것까지 오늘 다 갚았어요. 민호는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은주가 민호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고생했어. 아니야. 당연한 거지. 민호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더 고생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다 끝났잖아. 은주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주 방에 들어갔어요. 은주는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제 말에 은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고 싶은 거요? 응.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했잖아. 저는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뭐 하고 싶어? 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예전에 베이킹 배우고 싶었어요. 베이킹? 네. 빵이랑 케이크 만드는 거요. 그럼 배워. 학원 다녀. 정말요? 응. 내 시간을 가져.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제 말에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괜찮아질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밤에 나가지 않습니다. 베이킹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도 땄어요. 이제는 집에서 가끔 주문을 받아서 케이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머님, 이거 맛 좀 봐주세요.
은주가 각 구운 쿠키를 가져왔어요. 오, 맛있는데? 다행이다. 내일 손님한테 전달해야 해서요. 은주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어요. 민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은주를 도와요. 은주야, 설거지는 내가 할게. 고마워, 오빠.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 저는 흐뭇합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은주야, 민호야. 네, 어머님. 엄마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족이란 게 뭔지 말이야. 어머님, 가족은 혼자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지는 거더라.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거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가 혼자 힘들어할 때 우리는 몰랐어. 아니, 관심이 없었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잖아.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됐고 서로를 챙기게 됐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 은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배웠어요, 어머님.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어두운 시간들, 의심과 오해, 빚과 사고, 모든 게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빚은 돈이 아니었다는 걸요. 진짜 빚은 믿지 못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차갑게 대했던 제 모습.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를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 집의 사람으로 진짜 딸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족이라는 걸 압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민호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말이야. 은주도 웃었어요. 민호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의심도 오해도 없이 오직 믿음과 사랑만으로.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세요.